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째가 된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자기 집 마련이 꿈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집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예쁜 바비 인형 집을 보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이런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녹록지가 않았어요. 바비 인형 집은커녕 서울의 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마련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꿈에 그리던 바비 인형이 사는 전원주택 2층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 가족과 함께 신도시의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제가 어떤 일을 겪어야 했었는지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해요. 일단 저는 20살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청약통장을 붓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 때문에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소진아, 일단 청약부터 부어라, 알지? 우리 너 어릴 때 전세 사기 당해서 고생했던 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청약이 뭔지도 몰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뭔데? 나 열심히 저금하고 있는데 청약통장까지 만들어야 돼? 제 말에 저희 부모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경제관념이 투철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줄 아는 분들이시거든요. 덕분에 저도 어린 나이에 벌써 용돈을 받으면서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초반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다가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용돈은 제가 벌고 청약통장도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는 대로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아끼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저도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카페에 가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사기도 하면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애에는 흥미가 없었네요. 친구들은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소개팅에 나가고는 했는데 저에게 제의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거절을 했어요. 소진아, 이번에 땡땡대랑 단체 미팅하기로 했는데 너도 가자. 미팅? 난 별로. 난 괜찮아. 아, 왜? 저번에도 거절하더니 너 남자에 관심이 없어?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만 했잖아. 아니, 난 그냥 아직 연애하고 싶지가 않네? 미안해. 나중에 연애하고 싶어지면 그때 너한테 말할게. 아휴, 하여튼 별나다니까. 그래, 나중에 필요하면 말해. 내가 또 마당발이잖니? 그렇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모태솔로로 혼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수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한 선배였어요. 첫인상부터 까무잡잡한 피부에 선이 굵고 믿음직스럽게 생긴 얼굴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가 같은 조가 되어서 같이 과제를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과제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정말 모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선배, 우리한테만 너무 어려운 주제 준 것 같지 않아요? 교수님이나 싫어하나? 우리가 그만큼 잘하니까 믿고 주신 거겠지.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그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자. 그렇네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네요. 에이, 반성. 아르바이트 많이 힘드니? 나도 요즘 일하고 있긴 한데 돈 벌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힘내자. 선배도 아르바이트해요? 뭐예요? 나도 과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둘 다 시간 없으니까 만났을 때 열심히 하자. 하자. 이전에는 복학한 선배들한테 이미지가 사실 좋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동네 백수 마냥 두리번 무슨 재밌는 거리 없나 찾고 다니며 후배들에게 꼰대짓 하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그런 제 편견을 싹 깨주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점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과 같은 과 친구들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선배와의 조별 과제를 마쳤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선배로서 좋아하는 거라고 부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진아, 나 이상해. 뭐가요? 자꾸 널 안 보면 생각나고 머릿속에서 너 웃는 모습이 둥둥 떠다녀서 미치겠어. 정말요? 왜 그러지? 아무래도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만나볼래? 선배의 그런 고백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남자 때문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같이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불꽃 튀는 대학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제 동기들도 저와 그 선배가 정말 잘 어울린다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한때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가끔씩 남자친구가 저와의 약속을 까먹고 연락이 두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난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건지, 그런 잡생각이 들다가 제 스스로가 초라해져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나도 이제 좀 지치네. 예전처럼 선후배 관계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도 마지막 학년이고 서로 바쁘니까 응원할게. 그렇게 쿨한 척 메시지를 보내놓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핸드폰에 불이 나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로부터 온 전화랑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더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소진아. 뭐야, 울었어? 소진아,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내가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사고를 쳐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 없으면 안 돼. 너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뭐든 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빠도 고생이 많았겠네. 이제 20살도 넘었고 다 컸는데 자기 삶 자기가 꼴이라고 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상의도 하고 그러면 좋았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소진아. 그 후로 저는 남자친구가 여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 대학 졸업 후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보다는 만남을 줄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저는 공기업 취업에 성공을 했고 남자친구는 대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하고 남자친구가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옆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정말 기뻤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최종 합격을 하는 날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소진아, 나 너무 기뻐. 이게 다 소진 네 덕분이야. 소진아,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을 듣고 저도 기쁘기는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근데 아직 결혼은 좀 이른 거 아니야? 우리 조금 더 회사에 적응하고 몇 년 후에 안정되면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래. 나도 꼭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청혼한 거야. 나중에 정식으로 청혼할게. 사랑해? 그렇게 저희는 취업을 한 후에도 다투는 일 없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건강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 후에 저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각자 적금도 열심히 붓고 청약도 꾸준히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조금씩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제 나이 28이나 9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제 나이 29에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며 결혼을 하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신우를 만난 자리를 잊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고 신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둘이 결혼하는 건 축하해. 근데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 너도 괜찮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지? 네, 어머니. 나는 카페 운영하는 것도 버거워서 우리 아들은 평생 자기 할 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살았거든. 결혼 비용은 둘이서 알아서 해. 난 골치 아파서 그런 건 몰라. 상견례도 그냥 하지 말자. 그 말을 듣는데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의 만남이기도 한 건데. 그 말에 제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자 남자친구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상견례는 해야죠. 양가 어른들 만나서 인사 나누는 자리인데. 상견례는 예물 예단 그딴 거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할 건데 뭐하러 만나.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도 동조하더라고요. 맞아. 엄마랑 나랑 카페 일하느라 바빠. 오빠가 알아서 해. 결혼식에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엄마? 그렇지 뭐. 둘이 말만 하게요.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아무튼 축하하고 밥이나 먹자.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꽤 돈독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는 걸 신경 쓰지도 않고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인사하는 자리라 긴장을 하고 나왔던 저는 머쓱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어치웠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혼수할 비용을 보태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는 못해주고 혼수 준비하는데 부담은 될 거야. 괜찮은데. 고마워요. 그래.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둘 다 대출은 아직 생각 안 해봤고 오피스텔 전세로 구해서 살다가 청약되기를 기다리려고요. 지금 당첨되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부은 지도 오래됐고 신혼이면 가산점도 붙어서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 아직 젊은데 시간 많다. 근데 우리가 사돈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남자친구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바쁘셔서 나는 인사하고 결혼식 어떻게 진행할지 다 상의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오빠, 우리 혼수 걱정 덜었다? 제 말에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도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제 나이 30이 되기 전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사랑과 결혼까지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정말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도 시모와 신우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둘이서 본인들 아는 하객들과 수다를 떨고 저희 부모님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참다가 불쾌하셨는지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진아, 네 시어머니 사람이 좀 특이하다. 너 알고 있었어? 어? 왜 엄마? 아니, 내가 눈 마주치고 가서 인사 좀 하려고 하는데 날 보고도 본체만체 하더니 자기들 하객이랑 수다를 떨러 가는 거야. 내가 민망해서 얼굴까지 빨개지더라. 아, 그랬어? 아, 나 잘 모르겠어. 좀 자유분방한 분인 것 같기는 해.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래도 우리 딸 남편 엄마인데.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난 후에 남편과 저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저희 결혼에 아무 관심도 없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은근히 저를 쪼기 시작했어요. 너 인사 안 오니? 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인사 좀 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 바쁘다고 하셔서. 바쁘긴. 선물 같은 거 안 사왔어? 아유, 애가 진짜 미련한 거야 뭐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 선물 사왔어요 어머니. 오늘 퇴근 후에 뵈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선물을 들고 가서도
음식 하나 준비해두지도 않은 시모와 신우가 선물이 명품이 아니라고 핀잔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나마 옆에서 두 사람에게 한 소리를 해주고 저를 위로해줘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 5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 5주 차래. 뭐? 수진아, 진짜야? 너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몸은 어때? 괜찮아. 나 상큼 달달한 과일이 먹고 싶다. 이따 퇴근할 때 만나서 같이 장 보자. 그래, 소진아. 나 너무 행복해. 계획보다 조금 빠른 임신이기는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저도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흔한 입덧도 하지 않고 무난하게 아이를 임신한 채로 회사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또 생겼어요. 바로 제가 붙던 청약으로 서울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파트 당첨됐어. 서울이야. 서울이면 우리 여기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둘 다 회사는 서울인데 집이 경기도에서 힘들었는데. 너무 잘 됐지? 우리 애가 복덩이인가 봐. 아이 갖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네? 정말? 소진아, 난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정말 잘 됐다. 고마워. 고맙긴. 계약금도 치러야 하고 이래저래 오빠랑 나랑 돈 쓸 일 많을 거야. 그래도 너무 기쁘다. 우리 나이에 자가 마련이라니. 거기 위치도 좋고 진짜 대박이야.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원래는 당첨되었던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당장 8개월 뒤에 저희가 새 집에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 모아두었던 돈을 합치고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정말 그때 행복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5개월 차에 접어들 때쯤이었어요. 그날은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오늘 바쁘니? 아니요. 오늘 회사 안 가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 잘 됐다. 네 신우 결혼한다. 근데 너희 청약 당첨됐다며? 네? 아, 오빠가 말했나 보네요. 네, 잘 됐죠? 너무 잘 됐다. 네 신우 한 달 뒤에 결혼식 올리면 살 곳이 없었거든. 그 집에서 신혼 살림하면 딱이겠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얘가 임신하더니 그게 어떻게 됐나? 너희 청약 아파트 그거 우리 혜진이 주면 되겠다고. 신혼집으로 딱이잖니? 혜진이 남편이 작게 사업을 해. 아직은 스타트업이라서 수익은 못 내고 있는데 금방 수익 날 거야. 그때까지만 그 집에서 살게 해줘라. 우리도 고생 마쳐야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벌벌 떨려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온갖 근심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퇴근 후에 남편은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소진아, 오늘 쉰다더니 너 안색이 왜 그래? 힘들어? 오빠, 오늘 어머님이 전화를 했는데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대? 근데 우리 청약 아파트 그거 아가씨 신혼집으로 쓰겠대.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네. 참네. 신경 쓰지 마. 됐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혜진이 뒤치다거리하고 살아야 돼? 그건 네가 힘들게 열심히 보수된 건데 그걸 왜? 그러니까 말이야. 나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머리가 띵해. 걱정 마. 내가 엄마랑 혜진이한테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을게. 소진아,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되니까 꿈에도 꾸지 마세요. 혜진이 신혼집을 왜 우리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 낳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해야 돼요. 소진이 임신해서 힘든데 전화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야겠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됐어요. 앞으로 소진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엄마랑 혜진이는 항상 저한테 바라기만 하고 사셨잖아요. 이제 저도 제 가정 지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끊어요. 남편이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에게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속도 속이 아닌데 남편은 본인 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에 남한테 피해 주는 걸 괴로워하는 성격에다가 하물며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근심이 많아진 듯 했어요. 오빠, 어머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자. 어머님도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설마 그 집에 신혼집을. 에이, 오빠, 난 괜찮으니까 너무 잡생각하지 말고 얼른 자. 소진아. 근데 우리 엄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하는 일 없어서 그냥 하루 소동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신우 남편은 뭔가 사람이 뺀질뺀질하게 생겼더라고요. 신우보다도 나이가 어리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집안이 좀 사는 집인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우는 결혼 후에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내던 욕심은 사라졌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10달을 품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몸을 풀고 나서 바로 서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출산 전부터 작은 짐들은 쌓아두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게 나와서 제가 출산을 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몸을 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걱정에 회사에 휴가를 쓰고 조리원에서 함께 2주간 머물며 저를 보살피고 아이도 보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조리원을 퇴소한 후에 아이는 잠시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던 오피스텔로 돌아가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사할 아파트에 다니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신우와 신우의 남편이 온갖 가구와 살림을 다 들여놓고 둘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첨된 아파트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고 화가 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신우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야말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와서 저희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 애는 어쩌고 여기 왔냐? 뭐해? 왔으면 들어와.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쳐서 정말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 그리고 신우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 우리가 이사할 집인데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가구까지 다 들여놓고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가 뜬금없이 뭔 소리야? 내가 전에 소진이한테 다 말해놨는데 혜진이 신혼집으로 딱이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너희 우리 이사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아이 낳으러 갔을 때 이사하고 들어온 건데 왜?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제가 울분을 토해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얘네가 참 몰라. 이왕 이렇게 이사한 거 어쩌겠어? 너희는 집이 있잖니. 오피스텔. 혜진이랑 최서방이 여기서 계속 산다는 것도 아니고 신혼 1, 2년 산다는 건데 이렇게 쪼잔하게 굴거야? 아유, 최서방 보기 창피해서 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신우와 신우의 남편은 못 본 척하고 둘이서 속닥거리고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신우와 신우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 집에 차려놓은 모든 살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봐서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와 신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기간 줄게.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야. 그 기간 안에 이사 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엄마는 대체
저한테 평생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바닥까지 싹싹 다 긁어가려고 해요. 제가 소진이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우리 아들이 장가가더니 많이 달라졌네.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을. 그때 내가 판테레스 했는데 아유 여시 같은 년. 엄마. 야, 혜진이 너 내 말 듣고 있지? 한 달이야. 한 달 내로 싹 정리해서 나가. 소진아, 가자. 남편은 그렇게 소리지고 쓰러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차에 타자마자 서럽게 울더라고요. 정말 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냐. 소진아, 미안해. 나도 저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이 너무 안 됐어서 저는 남편을 먼저 위로해줘야 했어요. 당신 말대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라고는 해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남의 집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난 괜찮아. 한 달 기간 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이사 가겠지. 설마 하니 계속 버티지는 않을 거야. 걱정 마. 한 달 동안 저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오피스텔에서 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하나도 없던 저였는데 당시에는 시댁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서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 달 뒤에는 내 집으로 갈 수 있겠거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딱 한 달이 되던 날에 남편이 퇴근 후에 저희 서울 아파트에 다니러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가서 확인하고 올게. 가셨겠지. 설마 저녁은 먹고 오는 거야? 먹고 갈게. 걱정 말고 있어.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진아, 진짜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어쩌면 좋냐? 왜? 설마 아직도 안 나간 거야? 나더러 왜 왔냐고 하더라. 정말 미치겠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오빠도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거지? 당연하지. 그게 어떻게 생긴 우리 집인데. 그거 명의도 너로 되어 있는 집이잖아. 진짜 미안해, 소진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 집 우리 집이잖아.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랑 같이 살 우리 집. 내가 꼭 되찾을 거야. 오빠, 내일 연차 쓰고 시댁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 나 진짜 엄마랑 혜진이 걔랑 영 끊고 살 거야. 나한테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가족이기 전에 정말 지긋지긋해. 알았어. 내일 우리 아들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같이 가자. 그렇게 저는 그날 아주 이를 갈며 시댁을 아작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긴 후에 남편과 함께 서울 저희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날도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더라고요. 왔냐? 또 연락도 없이 왔어? 너희는 출근 안 하니?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했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카페 안 나가세요? 남이사?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 남이잖아요? 여기는 재미를 든 제 아파트고요. 오늘 월세 받으러 왔어요. 한 달간 사신 돈은 내셔야죠.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이 땡그레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기다 언니. 월세요? 월세는 무슨? 여기 내가 사는 내 신혼집인데 무슨 월세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가씨야말로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세 안 내면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경찰? 언니,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왜요?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저를 거들었습니다. 난 두 사람이랑 연 끊을 거고 나도 같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한 달이랑 기간 줬으면 알아서 나갔었어야지.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사실 우리 그 이 사업 망했어. 이 집 나가면 우리 갈 데도 없어. 엄마랑 나랑 하던 카페도 지금 적자고 임대로 내놓을 건데 오빠까지 이러면. 신우이가 갑자기 우는 신용을 했고 남편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런 누가 한두 번이냐?
내가 내 가정까지 이룬 마당에 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아? 두 사람 이제 알아서 살아. 그 카페도 내가 해준 거였잖아. 이 대출금도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망해? 대출금도 끊을게요. 그래 소진아, 당장 112에 전화해. 여기 주거 침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전화할게. 제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서 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함께 저희 앞에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진짜 왜 이래? 작정을 했나 보네. 우리 말 좀 들어봐. 엄마, 저 엄마 말 들을 생각 없어요. 제가 한 달 기회 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뉴스감이에요. 어떻게 며느리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와서 지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너는 장남이잖니. 우리 집 기둥이잖아. 이해를 해줘야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알겠어. 우리가 집 구할 때까지만 좀 시간을 줘라.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소진아 뭐해? 여기 내 전화로 신고해. 아이고 아들. 알았어. 이번 주 내로 나갈게. 그럼 됐지? 카페 대출금은 계속 내줘야 돼. 우리 진짜 죽어. 생각해 볼게요.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나가세요. 저 여기 이사하는 거 볼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테니까. 소진아, 넌 힘드니까 집에 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신우이가 제 앞에 다가와서 싹싹 빌었습니다. 언니가 오빠 좀 알려봐요. 오빠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언니 미안해요. 우리도 다 사정이. 전 모르겠네요.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이 신우가 이사를 하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소진아, 지금 이사 중이야. 전에 살던 빌라 아직 안 나가서 거기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 그래, 알았어. 고생했어, 여보.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히 오면 머리만 아프지. 걱정 말고 쉬고 있어. 내가 싹 다 정리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주말 동안 신우가 이사하는 걸 다 지켜본 후에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갔어? 아주 난리를 피우면서 갔다. 나 이제 진짜 엄마랑 혜진이 걔랑 연 끊고 살기로 했어. 우리 오피스텔 정리하고 바로 이사 나가자.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집에 살기가 찜찜하더라고요. 제 집이기는 했지만 신우가 살면서 나쁜 기운을 오염시킨 것 같기도 했고 저희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와서 해코지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냥 우리 그 집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자. 내가 보니까 서울에 재개발한 동네 아파트 살 수 있겠더라고. 거기가 당신이랑 나랑 다니는 회사랑도 더 가깝고 천천히 정리하자. 고생했네 우리 남편. 고생은 네가 더 마음고생했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자. 알았어. 나도 그 집 들어가기 찜찜했는데 역시 우리 소진이 야무지네. 벌써 그런 걸 다 알아보고. 난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제가 당첨되었던 저의 소중한 첫 자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같은 서울 다른 동네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때 그 결정이 더 잘한 결정이 되었네요. 신우이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던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제가 새로 산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값이 뛰어 올랐거든요. 남편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시댁과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소진아, 잘 지내니?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그래? 너 이사 갔다며? 어디로 갔어? 왜요? 또 들어와서 사시게요? 아니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손주도 보고 싶고 하니까. 저도 뭐 알려드릴 생각은 없네요. 용건이 있으셔서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네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이 카페 대출금을 안 주고 있어. 내가 어디 돈을 융통할 데가 없어서 너라도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300만 보내줄 수 없겠어? 부탁할게. 300이요? 어머니, 300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저도 그런 여유 없어요. 오빠가 전화 안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조금 야멸차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과 차단을 하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2년 후에 저는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추석 명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친정에 갔어요.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게, 한 달 전에 보고 오랜만에 보는구나. 한 달 전이 부쩍 컸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몇 년은 못 보다가 본 줄 알겠네요. 아주 외조부랑 손주랑 사이가 너무 좋으셔? 제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아이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도 저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나무인의 남편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살았던 시댁이 없어지니까 아쉬운 점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네요. 혹시나 남편은 시댁 걱정을 할 수도 있어서 은근히 물어보면 정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수진아, 그 사람들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나는 지금 내 가정이 훨씬 중요하고 잃어버린 내 시간, 돈, 우리 가족에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하고 동생이고 이제 없어. 너랑 우리 애들 그리고 장인 장모님만 있어도 충분해. 진짜? 그렇다면 뭐, 그래.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싹 다 잊자. 그 사람들 이야기 꺼내지도 마. 알았어.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시댁이 뭘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자랑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항상 듬직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지금처럼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 아이들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면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목표입니다. 이런 가정을 꾸리기까지 결혼 초반에 어이없는 신우와 시모 덕에 고생을 좀 했네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려고 꺼내보니까 그래도 예전의 고생을 발판으로 지금 더 행복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하세요.